서울의 한 원룸. 벽에는 아직도 새하얀 도배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부모에게 처음으로 독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집 문 앞에는 전혀 다른 종이가 붙습니다. 경매 예정.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주인은 사라졌고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사라졌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집을 샀고, 누군가는 계속 대출을 스며냈고, 누군가는 계속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 종료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법은 끝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사기꾼 몇 명의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구조 자체의 문제였을까요?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 나쁜 피해자들 이야기. 뉴스 속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울고 있는 청년, 폐업 직전의 신혼부부, 경매 통지서를 들고 있는 세입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형태도 비슷했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높은 전세,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 쉽게 스민드는 대출,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집주인.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계약이 가능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전세 사기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맞물릴 때 폭발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 건물은 계속 거래됐고 은행은 계속 대출을 늘렸고 중개시장은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맡기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대출을 막거나 새 집을 샀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집값이 멈추자 어떤 건물들은 갑자기 비어있는 껍데기가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막던 구조가 멈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는 비쌌습니다. 전세 대출은 너무 쉽게 가능했습니다. 나라가 지원하는 대출. 그 말은 안전하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대출은 가능했지만 위험을 막아주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은행도 통과했고 중개사도 괜찮다 했고 보증보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은 놀랍게도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계약을 잘 확인했어야죠.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요? 등기부등본 몇 장으로 수십 개 건물의 위험 구조를 사회 초년생이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실 한국의 전세 구조는 오랫동안 부동산 상승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덮였습니다. 새 세입자의 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하자 숨겨져 있던 균열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부터 전세는 안정적인 주거 계약이 아니라 거대한 유동성 게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위험을 늦게 발견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는 걸.
하지만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경매 유예, 우선 매수권, 긴급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전혀 다른 갈등이 나타납니다. 어디까지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세금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개인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여론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논쟁의 중심은 사기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은행일까요? 정부일까요? 세입자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한국 부동산 시스템 전체로 연결됩니다.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을 빠르게 증폭시키는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세입자의 거대한 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자금처럼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랫폼들도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앱에는 안전매물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알고리즘은 거래를 빠르게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는 사용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집이 아니라 숫자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율, 대출 비율, 갭 투자. 그리고 그 숫자 게임 속에서 실제 사람들의 삶은 뒤로 밀려납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을 미뤘고, 어떤 사람은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고, 어떤 가족은 아직도 경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종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시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묻습니다. 문제가 끝났나요? 실제로 많은 경매는 아직 진행 중이고 보증금 반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기가 아니라 익숙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구조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높은 전세금도, 불안한 계약도, 끝없이 오르는 집값도 모두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익숙함 위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 종료 논쟁은 사실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집을 사는 것도 빌리는 것도 점점 금융게임처럼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다음 위기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시작조차 안 된 걸까요?